자, 151페이지 보면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이제 반사회적 행위 공부할 거예요. 거기 103조에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가 이걸 그냥 선풍기 질서 위반이라고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느낌에 이런 짓을 해도 될까? 그럼 그건 이제 무효인 거예요. 자, 거기 범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돈을 주기로 했다. 야, 이건 내용이 뭐냐면 딸이 유괴가 됐어요. 세탁소를 경영하시는 이제 사장님이신데 딸 셋 중에 셋째 딸이 제일 어린 셋째 딸이 학교에서 안 와요. 네, 딸 중에 제일 이쁜 딸이 어떤 딸이에요? 딸은 다 이뻐요. 근데 셋째가 가장 어리니까 좀 우리 애착심이 많이 가는 거지. 그래요. 근데 어떤 놈이 전화가 와요. 와서 네 딸을 내가 데리고 있다. 그래요. 왜 데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목적은 뻔하죠. 그러니까 걔한테 우리 딸한테 나쁜 짓 하지 않을 조건으로 내가 돈 얼마 주겠다라고 약정을 했다고. 그게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겠죠. 예. 왜 무효일까 지금 궁금하세요? 예. 이게 이제 반사회적 행위들이 이런 거예요. 딱 들어봐도 아 이건 당연히 무효겠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애매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반사회적 행위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것들 그거 한 20개 정도를 제가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그것도 한 10개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해할 수 있게 딱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답은 다 거기서 나오고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도 다 거기서 나왔어요. 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C에 보시면요. 기여계획 C에 한번 보세요. 기여계획 C.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다라고 하는데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먼저 민사사건을 이겼대요. 그럼 승소한 자에게 돈이 좀 생기죠. 민사사건이니까 승소한 자에게 뭐 재산적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 재산적 이익 받은 범위 내에서 10% 내지 뭐 5%, 7%를 더 주겠다. 이걸 성공보수 약정이라 그래요. 변호사비, 선임비용 말고도 승소해서 한 50억 생겼다. 그럼 내가 거기서 5%더 주겠다. 그럼 50억 받은 데에서 5%더 주면 얼마 더 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약정할 수 있어요. 이걸 성공보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형사사건 있죠.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 약정.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구속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빼준다. 징역 살아야 될 피고인을 뭐 집행유예를 빼준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해주면 얼마 주겠다라고 하는 성공보수 약정인데 이거는 판사나 검사하고 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결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나온다고 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나요? 구금된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거지 경제적 이익이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얼마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이 생긴 범위 내에서 일부를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건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구금된 상태에서 또는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 가지고 돈을 몇 푼 받아야 되겠다. 이건 반사회적 행위라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잘 알잖아. 불구속으로 빼주면 얼마 변호사. 그거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해? 주변에서 횡행하니까 다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권력기관에서 그거 알아 몰라? 몰라. 알면 그냥 놔뒀겠어. 혼내줬겠지 데려다가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권력기관에서는 몰라요. 우리나라는 정보가 왜곡이 돼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걸 일반인이 아는 게 많아. 정보기관이나 뭐 검찰, 경찰 이런 데는 전혀 모르는 내용을 우리 일반인들이 아는 게 참 많아요. 예. 우리 일반인이 훨씬 더 정보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그죠? 예. 우리 일반인들끼리만 쉬쉬쉬쉬 하고 통용되는 것들이죠. 그런 게. 경찰에서 알아 몰라? 알면 잡아가야죠. 검찰에서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저 더 높은 사정기관에서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횡행하지.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정보력이 누가 더 뛰어나?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들이 있죠. 자, 이런 건 여러분도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회사에 내가 근무했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회사 고객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다고.
그러다가 내가 사장님하고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다고. 나와서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회사 차려버렸어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관리하던 고객들 내가 반은 빼갈 수 있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는 몇십 년 동안 월급 주고 키워놨더니 고객들 싹 다 빼가 버리죠. 그때는 처음부터 회사에서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퇴사하게 되면 동일업종, 동일업종은 경쟁업종 얘기하는 거예요. 경쟁업종을 줄여서 경업이라고 얘기해요. 의미가 축소된 거 아시겠죠? 경업의 의미가 뭐죠? 업종 경쟁 얘기하는 거야. 경업을 제한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경업을 제한하는데 3년 내지 5년 정도 제한하는 건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거래 안 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거래하면 그거 거래선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동일 업종을 3년간 할 수 없다. 그럼 3년 동안 고객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정도는 괜찮지만 평생 할 수 없다.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죠. 그건 반사회적 행위를 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여성들이 취업을 했다가 결혼하면 퇴사하겠다. 또는 결혼까지는 봐줬는데 아기를 가지면 임신하게 되면 퇴사하겠다라고 하는 근로계약이 과거에 있었어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요즘은 임신한 여성들 대우해 줘야 돼요. 네. 제가 오늘도 전철을 탔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 전철 타자마자 빈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임산부 좌석이 있더라고.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물론 임산부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리가 앉아갖고 아유 저것 좀 비워놓지라고 하는 생각. 저는 그런 거 보면 괜히 못 참겠더라고 아직도. 근데 좀 비워놓지라고 하는데 조금 있다 이제 사람이 좀 많아졌는데 내 앞에 배가 이만한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앉으시라고 자리 이렇게 양보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눈을 확 감는 거 있죠. 자고 있는 듯한 그런 거. 근데 내가 볼 때는 과거에는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조금 핍박을 당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같은 여성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외모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그런 거. 난 그런 거 염치가 없다고 보는 거고 돈이 많고 적고 뭐 그다음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이거 떠나서 정말로 최하류 A, B, C, D, E로 치면 E 클래스의 인간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떳떳하게 눈 뜨고 있던가.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초기 임산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눈 감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난 표가 안 날 뿐이지만 임산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보니까 또 이렇게 동그란 표로 해갖고 아기 가질 때는 그런 표식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한 세 정거장 가더니 또 이제 내리시더라고. 내리시면서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칼루이스보다 빨리 뛰어와갖고 앉으셨어요. 나 그렇게 빨리 오시는 분 딱 앉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뛰어오는 포스가 여기 지금 노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드렸어요. 이렇게 비켜드려서 앉았는데 보니까 잘해도 나보다 한 대여섯 살은 어려 보이는데 그래도 또 다리는 내가 더 튼튼하니까 나는 일이 뭐야? 서 있는 게 일이니까 그냥 앉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내 팔자에 뭘 앉아오냐. 그냥 그러고 왔어요. 어쨌든 이 여성들이 이렇게 좀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야. 여성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혼인하면 퇴사하겠다 또는 임신하면 퇴사하겠다라고 하는 근로계약 있죠. 이건 개인적 자유를 너무 많이 제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 혼인하지 않겠다뿐만 아니라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무효입니다.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해보신 적 있나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뭘 안 해봤겠지, 그죠? 근데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했어요.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그게 뭐야? 혼인서약이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혼인하신 분들 지금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는 심각하고 진지했는데 지금은 엄청 웃기는 얘기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더 웃기는 얘기 나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죠? 나오는 구구절절 되게 웃기죠. 함께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바빴어. 빨리 끝내야 돼 이거. 그래서 그런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혼인 서약문은 분명히 돌려줘요. 어디 있죠?
모르죠? 언제부터 관심 없었어요? 받은 때부터 관심 없었어요. 사진은 관심이 있는데 혼인서약에는 관심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우리가 무효라는 걸. 그죠? 불법행위야. 이 반사회적 행위는 무조건 불법행위로 봐요. 법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제3자 모든 사람에게 뭐죠? 가해한 걸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사회구성원 전원에게. 그래서 그건 불법행위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왜 싸우냐면 시작부터 불법행위의 공범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가 뭔데 나한테 손가락질해? 너는 떳떳해? 이거죠? 같이 불법행위 했으면서. 예.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니은의 비에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해외 연수 일정 기간 근무해야 된다는 사규나 근로계약은 유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왜 유효인가? 합리적으로 한 번씩 설명은 드릴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회사에 정말 필수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하나가 필요한데 현재 가진 사람은 없고 새로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을 해외 연수 파견 보내요. 한 3년 보내고 그 대신 계약서에다가 연수 파견 보내는 동안 월급 줘요, 안 줘요? 주죠. 파견 비용도 다 회사에서 부담하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갔다 오면 갔다 와서 그 기간에 1.5배, 그래서 4년 반 정도는 우리 회사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고, 이를 근무하지 않을 때는 해외 파견에 소요됐던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행위일까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일까요? 이거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싫으면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럼 딴 사람 보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 얘기가? 이 얘기가 이해 안 되시면 가시면서 여기에 초이슬생 하시죠? 요거 하나 사시면 돼요. 아니면 동네 어디 가갖고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있으면 슬생 하나 빌려갖고 한 2시간이면 다 읽어요.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그냥 가면서 도로상에서 지난 애정 행각하면 눈총 받아요. 이것만 잘 생각하고 가셔서 왜 눈총을 받을까만 이해하셔도 이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표정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 중에서 늘 나오는 게 이게 첩계약이거든요. 첩계약은 왜 무효인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첩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길게 유지하다 보면 애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첩관계를 끝내면서 야, 위자료 좀 주고 아이 양육비 좀 주겠다라고 하는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건 유효인 거야. 여러분 생각에 무슨 첩니은에게 돈을 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다가 반사회적 행위를 끝내자라고 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행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빌려주고 고리로 이자 받기로 하는 행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반사회적 행위예요. 반사회적 행위고, 폭리행위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백사조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다라고 하는 건 둘 다 반사회적 행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첩계약을 예를 들면요. 자,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남자가 첩에게 뭔가 선물하고 주고받고 첩계약의 대가로 막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첩계약은 불법행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법행위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급부하잖아요. 그럼 그걸 6글자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요. 쫓아해 보세요. 뭐라고요? 크게 하세요. 뭐라고? 이 불법 원인 급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불법 원인 급여는 불법행위 한 사람만 불법 원인 급여지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할까요?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금 궁박한 상태, 아니면 일반적 경험이 많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을 해서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큰 이익을 얻고 한 사람은 너무 큰 손해를 봤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걸 상대방이 이용해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여기서는 그
폭리행위의 피해자는 반사회적 행위한 거 아니잖아요. 폭리자만 반사회적 행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샀대요. 그러면 2억 원짜리 준 사람은 피해자고 2천만 원에 2억 원짜리 취득한 사람은 폭리자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 반사회적 행위는 폭리자만 했죠. 그러니까 폭리자는 자기가 준 2천만 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피해자는 자기가 준 2억 원짜리 땅 돌려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반사회적 행위 있으면 둘 다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만 반사회적 행위 했을 때는 그 사람만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지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 한 사람이 급여한 것만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뭐 그렇습니다. 이제 첩계약을 무효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야. 부첩 관계를 본 부인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부첩 관계를 본 부인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요즘 큰일 나고 우리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좀 이렇게 상승되기 시작한 게 80년대 초부터예요. 80년대 초 중반 이때부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남성들의 급여가 전부 통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가계수표 제도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통장으로 다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통장은 남편이 가지고 다녀, 집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부인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지위가 조금 경제권 가진 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제권 가진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넘어가다가 불과 한 12년 정도, 2007년도 대부분 판례가 계기가 됐으니까 한 12년 정도 됐어요. 여성들이 남성과 거의 대등하거나 아니면 남성보다 조금 더 보호받는 이런 시대가 된 게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조금 힘이 세지니까 여성들이 이제 더 무섭죠. 더 이제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자, 뭐 사회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과거에 첩계약이라고 하는 걸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이렇게 눌려 살 때는요. 남자가 집안의 주축이 가장이 남자야, 남자. 그 남자가 오래 살아야 여성의 지위도 보장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어떤 그 통설이 뭐였냐면 회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회춘?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남자가 나이 먹고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 몸에 생기가 생겨서 젊어진다는 거야. 그걸 회춘이라고 통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인이 나이 먹고 노쇠해진 자기 남편의 회춘을 위해서 젊은 여자를 소실 첩으로 들이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과거에. 다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 지역에서만 있었고 지위가 좀 낮은 못 배운 집안에서만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경국대전에 보면 첩을 든 남자는 한양에서 관리 생활을 못했어요. 전부 변방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첩제도를 근절하진 않았어도 첩을 든 사람은 고급 관료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급 관리밖에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어떤 안 좋은 학습이 있었다고. 그때는 뭐였어요? 그 여성이 남성이 오랫동안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자기 지위가 가치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그 첩제도는 그때부터 지금이나 다 무효예요. 무효고 첩제도를 무효로 하는 이유는 본처의 지위 향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첩계약이 무효지 허락을 받으면 유효고 허락을 못 받으면 무효다 이건 아닌 거야. 허락을 받으면 유효고 허락을 받으면 못 받으면 무효다 그러면 첩의 지위가 그만큼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허락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첩계약은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기본적인 사회 질서 유지가 근본 목적이다. 아시겠죠? 그럼 첩계약의 대가로 뭔가 사주기로 했대요. 사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무효니까 사줄 필요 없어요. 근데 사줬대네. 사줬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첩질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몰래 했대. 그래도 사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오래 못 가겠죠? 네, 오래 못 갈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결국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에 체결합니다. 그것도 반사회적 행위죠.
예, 또 노조 간부가 노조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노조 간부가 사용자에게 일부 금전을 받고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임을 했다는 거야. 그럴 목적으로 돈을 일부 받았다. 이거 다 반사회적 행위인 거예요. 실제로 그 보험과 관련돼서는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게 실제 판례입니다. 어떤 분이 계시고, 이분이 이제 특공대 출신,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신 특공대 출신. 이 군대 그 전에는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시면 아마 택시를 이렇게 하나씩 받아갖고 나오는 제도가 있었나 봐요. 개인 택시를. 그래서 제대하셔갖고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친구가 있죠. 배우자 친구분께서 보험을 하시면서 보험을 하나 좀 들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이제 군인의 부인으로서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친구가 하도 부탁하니까 여기에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을 하나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비싼 걸로 들어줬어요. 들어줬는데 아주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남편이 입원을 했는데, 보험이 없었으면 그때만 해도 자기 돈으로 다 고치고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보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보험금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수리비도 나오고 또 생활비도 나오고, 그렇게 눈을 떴죠. 번쩍하고 눈을 떴네.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드는 방법도 있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거기서 그쳐야 되거든. 거기로만 해야 되는데,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죠. 거액의 생명보험. 이제 무슨 얘기인지 뒤에 스토리 거의 나오죠. 통속적인 스토리 거의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웃기는 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미역국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다음부터 남편 미역국에다가 청산가리를 2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청산가리를. 재밌는 얘기 나오죠. 벌써 눈이 반짝반짝해졌어요. 하여튼 막장 드라마는 다 좋아해. 그죠? 청산가리를 이렇게 한 2방울씩 떨어뜨려요. 그러다가 한 17개월 정도가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남편이 자꾸만 몸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몸에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아프니까 동네 병원에 가면, 동네 병원에서 뭐래요? 모른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 그래? 늙느냐 그런다 그러죠.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그 병원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걔는 모르면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 될 텐데, 거기서 뭐 대충 해갖고 뭐 피로회복제 같은 거 좀 주고 이러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교통사고가 되게 나가지고 사망을 해버려요. 사망보험금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둘이, 이 부부가 이제 평상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달라고. 화장하는 거 가서 보니까 죽은 사람 또 죽이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 당신이 먼저 죽어도 내가 매장을 하고 당신 옆에 묻힐 테니까 내가 먼저 죽어도 나 매장하고 내 옆에 와서 같이 묻히자. 그때 부인이 죽어서도 같이 있자고? 기분 되게 나빴죠? 어쨌든 간에. 그래요. 뭐 하여튼 그랬었어. 근데 이 죽고 나니까 또 양심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을 했네, 이분을. 근데 보험회사에서 한만 봐도 이 사람의 수입의 80% 정도가 보험료로 들어온 거예요. 한 20개월 가까이 보험료로 들어왔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험료 지출하면 15%에서 20% 나가도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20%만 생활비로 쓰고 80%가 보험료로 들어왔어. 그리고 보험금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상해갖고 고발해가지고 시신을 꺼내봤네. 화장을 했으면 청산가리는 열을 가하잖아요. 그럼 CO2하고 H2O로 바뀌어. 그래서 CO2 가스로 날아가 버리고 물만 남아요. 청산가리는 가열하면. 그럼 흔적이 하나도 안 남는 거야. 근데 남편 말을 양심이 있으니까 거역을 못했죠. 못해서 이제 매장을 하는 바람에 꺼내서 보니까 독극물 반응이 나온 거지. 그래요. 그럼 보험금 지급될까 안 될까? 왜 안 돼요? 왜? 반사회적 행위야. 보험금 다 냈잖아. 계약한 대로 냈고 어쨌든 죽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효인 거야. 그럼 이분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화장했어야 돼요? 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무슨 화장을. 하여튼 매년 보면 전부 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까워요. 아우 저걸 화장을 해야지 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짓을.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집에 가서 미역국 함부로 먹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은수저 담가보고 1분 있다가 먹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은수저가 다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하는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특별히 부담 없이. 자, 그 다음에 동기불법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동기불법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불법의 동기가, 자, 친구가 와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요. 뭐 했을 건데? 라고 얘기했더니, 묻지 말고 좀 빌려줘. 그래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얘가 이 돈을 빌려다가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그 꿍꿍이를 몰랐던 거야. 동기는 꿍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 모르고 빌려줬는데 이 녀석이 이걸로 도박을 했어요. 도박 자금으로 썼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빌려줄 때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불법의 동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빌려줬거든요. 그럼 그거는 반사회적 행위일까 아닐까? 예. 동기는 원래 법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에요. 동기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불법의 동기가, 반사회적 동기가. 그럼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친구가 왔어요. 와갖고, 야, 친구야,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어디다 쓰려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랬더니 묻지 말고 빌려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밤에 불타는 레이스를 한번 감아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불타는 레이스가 뭐예요? 예, 도박을 한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박을, 레이스가 포카할 때 올려치는 거야. 저쪽에서 300원, 그럼 난 600원 이렇게 하는 걸 레이스라고 하거든요. 별거 다 가르쳐 주죠. 예, 그럼 도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빌려주냐면 딴 거 반 땅이다. 그러고 빌려줬다고. 근데 얘가 땄어 진짜. 그럼 빌려준 돈 받고 딴 거 반 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빌려줬지만 처음부터 도박 자금으로 쓸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가 나오면 항상 동기가 알려졌느냐, 표시됐느냐 이런 걸 먼저 따져야 되는 거야. 동기를 전혀 모르고 했다.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에요. 동기는 몰랐지만 걔가 정말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 그죠? 그래도 그 동기를 몰랐으면 나는 불법행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만 동기를 알고 거기에 협조했으면 이건 불법행위 같이 한 거예요. 오늘 시험 한번 해봐요. 우리 주부님들, 우리 남성 수강생들도 집에 있는 무딘 칼 같은 거 하나 갖다가 그 동네 어디 칼 갈아주는 데 있으면요, 한번 갈아줘 보세요. 잘 갈아주세요, 뾰족하게. 그런다고. 그럼 열심히 갈아줘요. 뭐 했을 건지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까지 막 이렇게 잘릴 정도 되면 내가 이 칼로 이놈을 오늘 그리고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줘요, 안 줘요?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칼 다시 무디게 해버립니다. 안 줘요. 어디다 쓸 건지 지금 알았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불법의 동기를 알고도 법률 행위했으면 거기에 가담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형사에서는 방조, 우리 민사에서는 불법 행위를 같이 한 걸로 봐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고 뭐가 된다 그랬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그랬고 불법 원인 급여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의사표시 이론이죠. 오른쪽에 의사표시 한번 볼게요. 거기 밑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거기 4번에 한번 보세요.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어떻게 진술하고? 허위로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라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 뭐 좀 어렵다고 하는데 다들 줄친거에서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혹시 없는 내용이 있다. 민법 선생님이 줄 안 쳐준 거다. 그럼 그건 무조건 답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여기서 2번에 있는 내용은 판례집에는 있는데 제가 수업은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답으로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줄 쳐준 거 아니다. 그럼 무조건 답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건 안 배웠던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2번 내용 가지고 이건 안 배웠던데요. 그래서 판례집에는 있는데요. 내가 안 배운 건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뭘 신경 썼어요? 답이 뭔데? 4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 데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답은. 아시겠죠? 안 배운 거 나오면
답 아니야.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건 답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야.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무조건 안 배운 거 나오면 뭐요? 답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의사표시 이론이죠. 의사표시 이론. 이제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은 의사라고 하는 말과 표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법률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and 그리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걸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많을까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많을까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너무 많은 거야. 형태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걸 다 공부할 수가 없어갖고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먼저 공부하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린 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공부해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공부하는 거죠.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반대겠죠. 그럼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리고 이건 뭘로 바뀌어야 돼? 에? 그렇죠. 영어로 war. war가 아니고 war. 근데 또는 하자가 있던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는 거야?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야? 에? 일치했다는 거지. 일치하지 않았으면 일로 들어가겠지. 일치하지 않던가 일치는 했는데 하자가 있던가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치했는데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그 의사결정, 의사 내용대로 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니까? 그러면 표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의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는데 지가 지수로 잘못된 의사결정해놓고 왜 하자 있다 그래? 그게 아니라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부당한 간섭이 없었으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을 텐데 부당한 간섭이 있는 바람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기를 당했으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겠죠. 협박을 받으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조문이 4개예요. 법조문은 4개인데 행위는 5개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107조부터 110조까지예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예요. 110조고 이 107조를 비진의 표시라고 얘기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가 아니다 이걸 줄여서 비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 그리고 이걸 허위 표시라고 하거든요. 이 허위 표시는 앞에 통정이란 말이 들어가요. 둘이 짜고 한 허위 표시다라고 해서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다라고 하는데 그냥 착오만 써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다. 얘네들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쪽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다.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한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성립 요건을 한꺼번에 볼게요.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본 수업 때 필기 그때 하시면 되는데.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도 일단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얘네들이. 그런데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한 거예요. 내가 내 의사와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이거 가지실래요? 줄마음은 없어요. 줄마음은 없는데 이게 좀 마음이 아파하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기분 좋으라고 줄마음은 없어. 그래서 가질래요? 그랬더니 쓱 보고 이거 좋은데요? 라고 기분이 좀 풀려서 어느 정도 컨디션 회복하면 사실은 내가 다시 기분 좀 풀리라고 준 거지 줄마음은 없었다. 다시 돌려달라 라고 하려고 그랬다고. 이걸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일단은 유효해요. 왜냐하면 나는 비진이지만 상대방이 내가 비진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질래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안 좋아 갖고 있다가 이거 주니까 좋아 갖고 마음이 풀렸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모르고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표시한 대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야, 너 또 장난치냐?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씨. 그러면서 이거 네 것도 아니고 너 이거 주면 맞아 죽잖아. 왜 또 장난쳐 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진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죠. 그때는 증여의 효력이 발생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둘로 나눠서 원래 표시한 대로 유효죠. 유효지만 상대방이 비진이라고 하는 걸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이거는 뭘로 봐요? 무효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통정호의 표시 한번 볼게요. 통정호의 표시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야. 둘이 짜고 했다고. 짜고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짜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의사표시했는데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었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둘이 짜고 했다고. 야, 예를 들어서 빚이 좀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지네 집을 강제집행하려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강제집행 당해서 쫓겨날 거 아니에요. 경매 붙여서. 그러니까 친구 찾아가요. 이거 내가 너한테 판 걸로 하자. 진짜 파는 거야? 팔진 않는 거야? 팔진 않는 거야. 너한테 판 걸로 해서 네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좀 해주자. 이걸 가장 매매라고 해요. 가짜 매매.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너 언제 갚을 건데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좀 해놔. 라고 하는 거 있죠. 진짜 매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만 친구 이름으로 해줬죠. 그럼 그 집은 누구 거예요?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만 해줬대. 채무자 A가 자기 친구 B한테 소유권 이전만 해줬대.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야, 네 이름으로 잠깐 좀 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나에게 돌려줘 라고 하면서 가짜 매매했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B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A야. A. A인 거야. 표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매매했어 안 했어? 매매도 안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됐잖아요. 그럼 그 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법률 행위가 중요한 거야.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A에게 있어요. 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강제 집행하려고 보니까 A 이름으로 안 돼 있고 B 이름으로 돼 있네. 그럼 강제 집행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되돌려 놓는 방법도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머리 아플라 그러잖아. 벌써 지금도 머리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통정호의 표시는 비진입 의사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서 혼자만 알고 상대방이 몰랐으면 유효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고 했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어떻게 한 거죠?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하고 짜고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되지 이거는. 아시겠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의사와 내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나도 몰라요. 그럼 상대방은 알까요? 상대방도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의사표시 하는 놈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무슨 궁예마냥 독심술? 뭐 이게 있어가지고 읽어내는 것도 아니고 관심법이에요? 관심술이라 그래? 독심술이라고 안 그러나? 자, 그래요. 관심술이랍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유효로 보겠다는 거야. 유효로 보는데 다만 착오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중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고.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일단은 뭘로 본다는 얘기야? 유효인데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하는 건 경제적 불이익이 많이 생기면 중요 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뭘 가지고 따지냐면 직업 가지고 따지는 거야. 직업하고 요만큼만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팔고 사는 과정에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손해가 많이 생겼대요. 그러면 토지를 팔고 산다? 여기와 유사한 요만큼이라도 관련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경제적 불이익이 많이 생겼든 안 했든 무조건 중과실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변호사가 그랬대, 변호사. 그럼 변호사는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걔 먹고 하는 일이 권리 분석 아니에요. 그렇죠? 정육점 사장님이 그랬다는 거야. 정육점 사장님이 토지 매매하면서 권리 분석 잘못해갖고 손해가 왕창 생겼대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생겼죠?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정육점 사장님이잖아요. 직업하고 관련 없죠? 그래요. 그런데 이 정육점 사장님이 취미 활동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야. 그럼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취미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직업하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육점 사장님이 투자하다가 손해가 많이 생겼네. 중요 부분이죠.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분의 취미 활동이 투자래. 중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직업하고 관련 없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거기서 우리 선입견이 뭐였어요? 요놈 시키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요놈 봐라. 그런 거 빨리빨리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뭐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 직업. 거기다가 또 이런 경우 있어. 전문가 말을 믿고 했다. 그럼 무조건 중과실 없어요. 그럼 전문가 말을 믿고 했다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부동산 거래했다. 누구의 말을? 중개업자. 걔는 그쪽에 전문가잖아요. 공무원의 말을 믿고 뭘 했다. 공무원하고 어떤 활동하는데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 그럼 그거는 무조건 중과실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에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의사표시가 일치했다 안 했다? 일치했다요. 그런데 왜 하자 있다고 얘기하느냐? 잘못된 의사결정하는데 외부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 그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뭘 당했다고요? 사기 당했다는 얘기는 속았다요. 속아서 했다는 얘기야. 속아서 했다. 강박을 당했다는 얘기는 겁을 주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쫄아서 했다는 얘기야. 어쨌든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잖아요. 그렇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으니까 유효로 봅니다. 유효로 보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원래 의사결정은 자유롭게 해야 되죠.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지 못했으면 이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자유롭게 의사결정했는데 자기 의사와 자기의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취소하면 안 되지 이거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취소가 좀 까다로운데 여기는 처음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권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 내지가 들어가면 107조부터 110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107조 내지 110조는 뒤에 가서도 몇 번씩 나오거든요. 앞글자만 가지고 비통착사강이라고 해요. 큰 소리로 해봐요. 뭐라고요? 비통착사강. 자, 저 칠판 보지 말고 제 얼굴 쪽으로 보세요. 비통착은 저쪽에 있었죠. 사강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의 불일치와 하자 있는 의사 표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불일치가 아니니까 일치요. 비진의 표시는 유효였는데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통정의 표시는 무효였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도 같이 정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착오와 사기 강박 다 취소 사유인데 착오는 까다롭죠. 왜냐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거든. 근데 사기 강박은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으니까 쉽게 취소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로 보고,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유형 몇 개 있어요? 5개. 법조문 4개지만 5개야. 비통착, 사강. 비진의 표시 유효인데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런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걸 느낌만 그냥 가지고 계시라고요. 그 다음에 통정호의 표시는 처음부터 짜고 했잖아요. 가짜 매매. 소유권 여전히 A한테 있었죠. 예, 가짜 매매.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죠. 근데 지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및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유효로 하되 너무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면 취소할 수 있고, 그렇게 취소하는데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면 또 취소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 말을 믿었다든지 공무원 말을 믿고 했다 그러면 무조건 중과실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기 강박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를 항상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몇 개 있다고요? 5개. 뭐였어요? 자, 비진의 표시 이렇게 나눠서 유효였다가 무효. 통정호의 표시 무효. 그렇죠? 착오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세요. 그럼 나중에 이게 딱 굳어지고 나면 말이 나와요.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착오보다는 쉽게 취소하죠. 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가 됐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있죠? 이건 요번 과정에 안 할 거예요. 이건 그다지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그럼 쉬었다가 법률행위 대리 있죠? 여기서부터 할게요. 요거는 요 틀대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머릿속으로 비통착 사강 하면서 큰 틀로 세부적으로 알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틀로 머릿속에만 이렇게 놓으시고 나중에 살 갖다 붙이면 돼요. 그 대신 큰 틀은 잘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잘 쫓아하시면 돼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